아니,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죠. 우리가 환경을 파괴해서라도 산업화를 해야 된다. 이 도시에서 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망한 세대입니다. 애플이나 삼성이 더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19년에 그린본드를 제일 많이 발행한 나라는 예? 창사 5개월 만에 이제 최다 게스트.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들을 내주셨습니다. 아유. 우리 제 바로 왼쪽부터 연세대 국제대학원의 정태용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은행 그리고 지금 이제 작가로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차현진 작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제일 끝에는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박찬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최근에 책이 나왔어요. 네. 책이 나왔어요. 제 앞에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12가지 쟁점. 열심히 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공부를 하나하나 좀 비슷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제 쉽게 많은 분들 시각에 맞춰서 좀 설명을 해 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쟁점은 12가지. 네. 근데 책 쓰신 분들이 쟁점보다 더 많더라고요. 네. 13분. 네. 예. 제가 이제 책을 좀 기획을 하면서 예. 물론 쟁점이 12가지보다도 더 되겠죠. 뭐 아. 기후변화 관련된 얘기라는 게 결국 우리 삶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제 능력에 12분밖에 못 모신 거고요. 아유, 별 말씀이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에 각 그 12가지 쟁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네. 제가 그걸 모아서 약간 뭐 권고라든가 뭐 아니면 이 문제가 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네. 저는 쟁점을 쓴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쟁점을 정리한 사람이 하나 필요하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13이 됐고요. 저자 중에 한 사람이 12라는 숫자가 좋다고 해서 예, 뭐 그 많이 쓰는 숫자니까 12로 해보자 하는 축약을 해서 네, 예, 12가지 쟁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책의 내용에 보시면 질문의 형태로 12가지 질문을 저희가 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각 전문가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리를 해본 거죠. 네. 목차를 보니까 다 질문이네요. 네. 다 물음표가 달려 있고 네. 13가지 이제 목차로 나누어져 네. 있는데 저는 13분이 함께 쓰셨다고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기후 위기 이야기니까 혹시 90년대 드림 콘서트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그때 당대 최고의 가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환경 콘서트, 네. 드림 콘서트 했던 거거든요. 그때 젊은 친구들부터 네. 다 해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자.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관련된 어떤 학문적인 측면에서 드림 콘서트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과찬이신데요? 것 같은데요. 뭐 이제 그거를 지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못 해봤는데 네. 저희가 노래부터 배워요. 좀 이게 한 번 책을 쓰고 많은 문제는 아니고 사실 저 기후변화 관련된 책은 많이 썼는데 네. 책에 서문에다고 썼습니다. 저 기후변화 한 지 30년 됐습니다. 예, 30년 그러시더라고요. 됐는데 앞으로 지금 2050년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뭐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한다. 뭐 탄소 중립, 뭐 넷 제로 이런 말들이 그런 많이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마치 먼 미래의 얘기, 다음 세대 얘기처럼 들려지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와닿질 않죠. 30년의 얘기를 왜 지금 나한테 하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기후 위기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다음 세대는 이제 피해를 보는 거고, 그러니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지난 30년 동안 준비를 전 세계가 해왔는데 미흡한 거죠. 아직 잘 모르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자라는 의미지. 기후 위기가 30년 후에 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후 위기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이죠. 저는 이미 기후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30년 전에는 이런 말 안 썼습니다. 기후 변화라는 얘기를 썼죠. 네, 기후가 조금씩 변화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변화가 아니라
위기라고 하고 혹시 작년 올해인가요? 그 전 세계 부자 중에 하나인 빌 게이츠는 네. 기후 위기가 아니라 그 사람은 한 발 더 나가서 기후 재앙이라는 말 썼습니다.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 해서 뭐 얼마 전에 번역된 책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디제스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인데 저희는 너무 둔감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경각심 같은 거를 좀 어떻게 좀 알릴까? 뭐 그런 의도죠. 뭐 오래 해온 사람 입장에서 이게 참 우리가 기후 위기, 기후 변화를 매일매일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뭐 지난 5월에도 뭐 비가 그렇죠. 거의 장마처럼 예, 예, 왔었고 갑자기 막 추워진다라든지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단시간 내에 우리가 느끼는 것과 먼 미래를 준비한다는 맞습니다. 거에 대한 어떤 간극 차이가 맞습니다. 생활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도 되게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2050년을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당장 지금부터 네.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예전으로 따져보면 뭐 녹색 성장이라든지 뭐 그린 뭐뭐라든지 정책적으로도 이런 게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떤 뭐 연속성 측면에서 봐야 될까요? 뭐 좀 정책적인 조화는 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전혀 못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되게 세게. 예, 제가 교수님. MB 때 녹색 그거 하는 거에 많이 관여를 했었는데 왜 네. 못한 나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차라리 안 하다가 이게 중요하니까 해야 되겠다 해서 조금씩 하는 거 하고 네. 유럽이 지금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부터 유럽이 잘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아까 녹색 성장 뭐 MB 정부 얘기하셨는데 그때 녹색 성장한다고 뭐 전 세계의 선도 국가라고 그러고 뭐 막 난리를 쳤거든요. 네. 그 다음 정부에서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탈석탄 뭐 탈원전 하면서 뭐 한 것처럼 그러지만 실제로 성적표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한테 이게 뭐 정권이 뭐 그냥 한 5년 하고 마는 건가? 뭐 이런 걸 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연속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조금 못하더라도 네. 다음에 좀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중요하지 막 한다 그랬다 안 하고 또 안 한다 그랬다 또 요번에 지금 우리 대통령 가셔서 또 뭐 40% 줄인다고 지금 이제 2050년에 뭔지 하는데 그 탄소 배출량을. 예, 배출량을. 네. 그 기후변화 중요합니다. 이산화탄소 줄여야 되니까. 네, 네, 네. 근데 40% 줄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게 2030년. 예, 2030년에 가서 40%를 줄여야 되는데 네. 10년 안에 40%를 줄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는 연속성하고 이 일관되게 가는 거. 네. 그게 더 중요하지. 목표를 많이 세운다라고 그래 한국이 잘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목표 자체를 세게 세우는 것보다 네. 일관성 있게 꾸준히 가는 게 더 네. 중요하다. 제가 늘 주장하는 건데 한국이 신문에 언론에 보시면 기후 악당이라는 소리 많이 듣잖아요. 기후 악당. 예. 이제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기후 악당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후 악당이냐? 전 세계 배출량 중에 한국이 7, 8위 합니다. 7, 8위. 예? 우리가 자랑하는 경제로 우리가 한 10위쯤 되는 거 아닙니까 요새? 네. 네. 근데 10위 되기 훨씬 전에 배출량으로는 7, 8위를 해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순위를 매기면 네. 그런 나라가 뭐 MB 정부 때 20몇 % 줄인다. 박근혜 정부 때 30몇 % 줄인다. 지금 이 정부 와서 이제 40% 줄인다. 네. 목표를 높게 갖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부 셋을 거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한국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못 믿을 국가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높게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기간에 유럽은 줄였고 같은 기간에 미국은 왔다 갔다 정부가 뭐 트럼프가 하니 안 하니 뭐 바이든이 열심히 하니 이렇게 했지만 같은 기간에 미국도 조금씩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관된 흐름이 중요한데 한국은 계속 늘려왔거든요. 지금 이 정부도 줄인다고 해놓고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목표도 중요하지만 예. 실현 가능성이 더 중요한데 이게 사실 산업 구조랑도 좀 네.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유럽은 좀 서비스업 위주로 돼 있고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아직은 이제 제조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목표를 달성을 해야 한다라는 건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산업 구조를 어느 날 갑자기 바꿀 네.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또 최근에 논란이 되는 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2030년까지 네.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겠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산업계에서는 아 이거 너무 힘들다. 네. 못 살겠다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현 가능성이라는 게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네. 때도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지난 어디가 30년 한국이 못한 이유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제조업 중심이고 에너지 다소비 중심. 그거 지난 30년 동안 한 얘기예요. 지난 30년 동안 왜 못 줄였냐 그 이유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이유로 또 이제 앞으로 못 줄이겠다는 아니고 이제 줄여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 기업도 야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우리도 줄여야겠다라는 의지 표명이 작년부터 뭐 ESG의 형태로 나타나든 뭐 하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기업이 그런 산업구조 조정을 하는데 얼마만한 시간이 필요할 거냐. 지금 이 정부가 얘기하는 10년 안에 그게 가능할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기업한테 충분히 시간을 주고 네. 자발적으로 바뀌어 나가야 하는데 예. 지난 30년은 그런 흐름이 없었거든요. 근데 혹시 알리백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네네. 기업들 자율적으로 그렇죠. 예, 신재생 에너지 100% 100% 하겠다는 달성하겠다. 건데 그게 이제 주로 보시면 미국이나 유럽의 글로벌 기업들이거든요. 예. 애플이나 뭐 구글이나 그렇죠? 그럼 애플, 구글이 뭐 트럼프가 하라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하라 그래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기네 서바이벌을 위해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한 거잖아요. 저는 작년부터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ESG로 표현이 되는 기업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 이런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를 하게끔 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왜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많이 관여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서 기업이 안 한다 그러면은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그게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가 이러니 가야 된다라고 정부가 끌어가겠지만 네. 이제 하겠다는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네. 또 우리 글로벌 기업들은 그거 안 하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겠네 하면 대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시작이 되면 중소기업들한테도 이렇게 퍼져나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역할도 좀 바뀌어야 되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그렇게 안 하고서 돈을 벌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 너 더 빨리 해 하는 거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꼭 기업만의 문제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 우리 일반인들도 과연 우리가 에너지를 굉장히 절약하는 소비 행태를 하는 건지 맞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말이 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저는 시간이 충분히 이제 주어진 것 같아요. 그 말씀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사실 오늘 텀블러를 갖고 왔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거 종이컵수는 우리가 좀 아니 근데 저희가 했는데. 왜냐면 저희가 죄송한 게 네. 이제 게스트분들은 네. 저희가 이제 텀블러를 미리 네. 준비를 못 해가지고 예. 어쩔 수 없이 네. 이제 종이컵을 네. 준비를 해드렸습니다만 사실 저도 텀블러를 쓰다가 안 쓰다가 네. 해서 이게 예. 힘들고 귀찮으니까 예.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다시 이제 네. 텀블러를 가져왔는데 작은 거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게 그렇게 힘든데 산업적인 걸 바꿔나가는데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도 네. 이제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 정부가 뭐 기업들이 알아서 잘 하겠다는데 정부가 또 규제를 하는 건 또 정부의 역할이기 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트럼프 뭐 전 대통령이나 어떤 대통령의 말보다 애플이나 네. 아마존이나 삼성의 그렇습니다. 한마디가 예, 예. 더 무섭다. 맞습니다. 예. 거기서 아리백 달성 못하면 너네 물건 안 쓰겠다라는데 네. 어느 기업이 그 말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 야. 그 흐름은 확실히 네. 그렇게 가겠죠. 근데 애플이나 삼성이 더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객. 고객. 아, 그래서 저희 책 중에 한 챕터가 네. 과연 지금 말씀하신 텀블러를 쓰고 내가 뭐 자동차를 안 쓰고 대중교통을 하고 하는 게 얼마나 CO2를 줄이느냐. 그거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별거 아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비 행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렵지만 조그만 거라도 바꾸는 거가 기업한테는 엄청난 압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머릿말에도 쓰면서 우리 차국장이나 우리 세대의 반성문 같은 걸 쓴 게 네. 현 세대는
30년 동안 한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 책의 첫 챕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자 예, 저자 13분 중에 한 명이 예, 첫 챕터를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입시 때문에 굉장히 바쁜 기간에 썼는데 이 친구가 본 우리 세대는 한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우리 알아서 잘할 테니까. 근데 그 메시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다가온 게 뭐냐면 미래 세대라고 얘기하는 저희 얘기로 하면 MZ세대, 예, 20, 30대 세대는 저희보다 환경이나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그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 텀블러를 쓴다든가 별거 아니지만 야, 이 기업 제품이 환경 친화적이야? 이 기업 제품이 어린애들 노동을 착취한 거야? 아닌 거야?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저희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적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우리가 환경 친화적으로 가는 거지 강제적으로 기업한테 너 이렇게 줄여라 하는 거는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지금 사회자께서 보여주는 텀블러가 방송에 나가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작은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네, 네. 이런 게 모여야 저희가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고 미래 세대는 저는 굉장히 한국의 미래 세대는 저희보다는 훨씬 잘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네. 이게 하나하나 깨닫게 되네요. 또 하나 깨달은 게 저희 집에 이 텀블러만 한 10대 개가 있는 거예요. 어느 집에나 그러지 않을까? 맞습니다. 텀블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쁜 거 빨간색, 뭐 초록색 많은데 실상 또 잘 안 쓰게 되고. 근데 텀블러를 쓰시는 걸 보면요. 예. 사실은 젊은 친구들 저희보다 많이 써요. 학교에서 수업을 해보면 네. 젊은 친구들은 텀블러 훨씬 많이 써요. 저희보다. 네, 그러니까 이게 꼭 내 눈에서 보는 거하고는 조금 네. 다른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조금씩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자 중에 한 명이 고등학생. 네. 거의 뭐 한국의 툰베리. 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친구가 툰베리보다 못한 것도 없고 영어도 툰베리보다 잘하면 잘하지 더 못하지 않은 친구인데 이제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을 하고 공감을 얻어야겠죠. 자기 세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서. 그러길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막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재앙 이야기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해야 하는데 네. 진짜 나한테 피부로 와닿기 전에는 네.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좀. 저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거다. 예. 네? 우리나라 7등이네, 8등이네. 네. 그거는 기후 대응의 한 분야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우리가 느껴야 되는 기후 대응의 또 다른 분야는 우리 박 교수님께서 하시는 적응이라는 게 있는데 적응. 예, 기후 변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를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이라 그러는데 네. 기후 변화에 적응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까 그 5월 달에 비온 얘기 하셨지만 네, 네. 작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장마가 거의 2달 동안 계속됐어요. 그러면 한국의 사회 경제 시스템이 2달 동안 비 오는 거에 적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30년 후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당장의 얘기인데 왜 우리는 전부 온실가스 줄이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2050년에 가서 내가 영포 제로, 네트 제로를 할 거냐? 그게 아니고 당장 우리 사회 경제 시스템을 기후 변화에 맞게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여기에 탄력적으로 시스템을 만들 거냐? 이거는 당장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퍼블릭 섹터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도 요새는 민간에서 돈을 번단 말이죠. 기후변화 적응하고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하게 되니까 네. 거기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야 이거는 퍼블릭 섹터 정부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만 생각하느냐 이거죠. 근데 금융이 저는 굉장히 중요해지는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게 돈이 들어가는 얘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우리 옆에 차국장님도 계시지만 한국의 금융은 부동산에서 돈 버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떼돈을 버는 거,
뭐 이런 거 아닌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 갑자기 부끄러워지네. 예,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한데 예. 그런 것도 중요한데 조금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이 어딜까? 제가 보기엔 기후변화의 영역입니다. 한국이 안 하는 것뿐이지 전 세계적으로 이걸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갑자기 급 관심을 보일 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아무리 뭐 30년 후 네.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자식 세대를 위해서 좋은 환경 물려줍시다 해도 잘 안 되거든요. 네. 사실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갑자기 든 생각이 그때는 TV에서 맨날 나오는 게 프레온 가스를 줄여야 된다. 네. 네. 오존층이 뚫리고 네.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프레온 가스가 사라지니까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가고 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 하나를 바꿨다는 그런 거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체감이 우리가 아직 안 될 뿐이지 돈 되는 이야기가 네. 말씀 나오셨으니까 말인데 차 국장님한테 좀 여쭤봐야겠다. 예.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 기후 위기 혹은 기후 재앙과 관련해서 뭔가 금융 쪽으로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제가 체감을 못해가지고. 정 교수가 지금 막 강조를 많이 했는데 네. 해외에서는 네. 녹색 금융, 그린 녹색 파이낸스라고 금융. 해가지고 네. 예, 이 저탄소 산업으로의 그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해서 금융 부문이 그쪽에 돈을 더 많이 투자를 하고 네. 그다음에 뭐 탄소 배출하는 소위 말해서 갈색 산업을 점차 줄이는 것이 한 20년 됐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쭉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 한때는 그 반짝 인기를 끌었었죠. MB 정부 때 녹색 금융, 뭐 그린 본드, 예, 그린 본드 나오고 예. 그랬는데 그때 하도 정부가 강조하니까 오히려 민간 쪽에서는 삐딱하게 좀 맞습니다. 자조적인 얘기가 나와서 맞습니다. 예. 은행원이 지하철 타지 않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 녹색 금융이다. 네. 뭐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좀 우스갯소리가 나왔는데 네. 그게 이제 너무 성급하게 국민들한테 그 피부에 와닿지 않게 구호로서의 녹색 금융이 좀 맞습니다. 강조가 돼서 그런데 요새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중요 뭐 한국투자공사라든지 한국은행이라든지 연기금 그다음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데가 투자를 할 때 환경 문제를 생각해서 그 친환경적인 부분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좋은 의미이고 바람직한 거이긴 하지만 그래 봐야 한국은행이나 KIC가 투자하는 거는 국내가 아니고 해외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칭찬하면서 또 조롱을 해요. 한국 사람은 참 인류애가 넘친다. 자기네 돈으로 남의 나라 산업을 고쳐주면서 지네는 검은 연기 맡고 있다. 그러니까 좀 웃기는 현실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강조했던 것은 바깥에 나가서 외환 보이고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그 중앙은행인 한국은행하고 감독당국하고 금융기관들이 서로 연계를 해서 우리 산업 구조를 큰 충격 없이 저탄소 친환경적으로 바꾸는데 맞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 세대의 의무다. 예.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잠깐 미시적인 질문 하나만 네. 드려도 될까요? 사실 MB 정부 때도 그때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이제 그린 본드라고 해서 네. 네. 친환경적인 것에 돈을 쓸 테니 우리에게 네. 투자를 해다오 네. 이런 네.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이게 수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거고 네.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친환경 뭐 예를 들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공장에서 우리는 집진 시설에 투자를 할 거야. 네. 뭐 태양광 패널을 깔 거야라고 네. 그냥 이쪽에 투자를 할 테니까 이게 친환경 투자이고 네. 자금이다라고 설득을 하는 게 과연 맞는가? 네. 정작 이거 갖다가 뭐 운영 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다른 자금으로도 네. 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그것만 보고 투자를 하면 되는 건지라는 좀 네. 의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고 현상 내지는 그런 얘기를 그린 와싱이라고 그러죠. 아, 그린 와싱 예. 맞습니다. 예. 예. 우리말로 하면 무늬만 녹색. 예. 그 우리 녹색에다가 투자할 테니까 돈 대주세요. 하는데 그 돈이 정작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쓰인다면 그거는 검증이 안 되죠. 예, 검증이 안 되면 이제 헛발질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좀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 와싱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렇죠. 좀 더 정책 당국하고 금융기관들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점검하고 하는 그런 하부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기업이 자금을 조달한 몇 년 뒤에 네. 그런 친환경 설비라든지 예. 비즈니스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또 보면 네. 뭐 시차는 좀 있겠지만 검증은 예. 될 테고요. 예. 제가 조금 부연을 한다면 네. 이제 기후금융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기후 금융이라고 네, 하나요? 그러니까 클라이밋 파이낸스라고 하는데요. 어, 뭐 그린 파이낸스라고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한국은 잘 안 하지만 네. 지금 전 세계의 기후금융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적인 기후 금융의 규모요. 예, 감이 안 오는데요. 예. 한 4천억 달러, 5천억 달러, 5천억 불입니다. 매년. 그러면은 한화로 얼마? 뭐 400조, 500조가 되는 돈인데 예. 매년. 예. 그 중에 처음에는 이제 퍼블릭 섹터에서 뭐 정부나 뭐 예.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 많이 했는데 예. 지금은 민간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 비중이. 그리고 작년, 재작년 2019년으로 우리 생각에 그러면 그린 본드를 누가 많이 발행할까? 지금 우리 생각에는 유럽이 제일 많이 발행할 거 그럴 것 같죠. 예. 2019년에 그린 본드를 제일 많이 발행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의외네. 지금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네. 중국 같은 나라도 정부가 발행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그린 본드를 발행해서 아까 말한 그린 워싱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전반적인 추세는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혹시 배출권 거래 제도라는 거 네, 들어보셨죠? 탄소 탄소 배출권 내가 줄인다고 줄여서 나 이거 1톤의 탄소 배출권을 얻었어는 아니고요. 네. 그렇게 되려면 유엔이라는 기관에서 검증을 인증, 받고 예. 인증을 받고 하는 절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린워싱 문제도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할 거야 하는 기업의 결국은 프로젝트겠죠. 그죠?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검증, 그 다음에 이것이 투자됐을 때 집행되는 거에 대한 검증 같은 거는 지금 우리 차 국장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죠. 정부로서는 다 모든 거를 녹색 칠했다고 다 페이버를 주고 뭘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 과정의 그 검증이나 인증에 대한 얘기는 중요한 절차고요. 네. 그거가 안 돼 있다 그래서 다 뭐 그린워싱이다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아하. 두 개가 병행돼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좀 해외 쪽 동향 네. 우리 차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녹색 금융에 제일 적극 그러니까 그린본드를 제일 많이 발행한 나라가 이제 중국이라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좀 의외였는데 네. 좀 해외 쪽 동향을 좀 알려주세요. 뭐 영국도 녹색 금융에 뭐 제일 뭐 적극적이라고 하고 예. 어떤 배경들이 있는 건지. 예, 뭐 그쪽 분야의 최고 전문가는 정 교수이긴 하지만 금융 쪽을 보면 네. 영국이 유난히 이 문제에 대해서 발을 빨리 담그고 네.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요. 예,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진 직후에 한 2010년경인가 11년경부터 예. 이 녹색 금융이 영국 금융이 살 길이다 네. 하고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정부 조직 기구로서 뭐 위원회도 설치를 하고 중앙은행이죠. 네. 영란은행이 나서서 이제 뭐 금융기관들을 선도하기도 하는데 네. 영국이 왜 그렇게 유난히 그렇게 남들보다 발빠르게 움직일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 크게 보면 뭐 역사적인 이유하고 현실적인 이유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이 16세기죠. 가톨릭에서 이탈해서 예. 성공회를 조직해가지고 유럽 대륙하고는 다른 길을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네들이 살아남으려면 뭔가 남들하고 똑같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뿌리 깊게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혁명도 제일 먼저 해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뉴턴 같은 사람을 헤드로 하는 로얄 아카데미 그렇죠. 그래서 네. 과학혁명도 부흥시켰고 또 남들이 가톨릭 세계에서 뭐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 이거는 스페인 거, 네. 브라질은 포르투갈 거, 가톨릭 세계가 자기네들끼리 땅 따먹기 할 때 그런 게 어딨어. 먼저 내가 버지니아 식민지로 선언하면 그만이지 해가지고 영국은 실효적 지배를 내세우고 경험주의를 내세우고 뭐 그런 게
철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네덜란드하고 그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네덜란드의 금융이 발달하니까 1666년인가요? 런던 대화재가 났을 때 네. 여기서 잿더미 속에 주저앉을 게 아니고 우리는 그 화재보험, 네. 그 상해보험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겠구나 해서 런던의 로이드 회사가 지금 세계에서 최고 네. 보험회사가 되지 보험사. 않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영국 사람이 민감한 게 하나 있고요. 그런 가운데 브렉시트가 터졌잖아요. 네. 예. 아마 최초의 브렉시트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톨릭에서 이탈한 성공회 1534년인가 그게 브렉시트의 최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브렉시트가 터지고 나면 영국은 이제 진짜 고립이 된다. EU에서 떨어져 나간다. 네. 런던 금융시장은 프랑크푸르트로 흡수가 된다 하는 공포감이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그러면 기후금융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우리 주도권을 계속 갖고 오는다 하는 그런 발상이 네. 또 역발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에 그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이 고립될 거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기후금융을 새로운 기회의 창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후금융이라고 쓸 수 있고 뭐 네. 녹색금융이라고도 네. 쓸 수 있는데 네.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이 기후금융, 녹색금융을 네. 이제 파이낸싱을 받을 거 아닙니까? 뭐 네. 채권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주식이 네.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거기도 똑같나요? 우리도 그럼 이거 가지고 기후변화 대응하는 데 쓸 거야. 네. 이렇게 집행을 하는 그거라고 인식을 하면 되나요? 네. 그렇죠. 그것도 있고 이제 영국의 뭐 보험사든지 이런 데가 평가 같은 걸 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소위 녹색자 붙고 뭘 자금을 조달한다고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땐 그건 녹색이 아니야. 그렇죠.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돼. 아. 그 자격증을 얻고 싶으면 우리한테 컨설팅 비를 내고 평가를 받아봐. 등급을 예. 받아야 돼. 예, 신용평가 회사가 하는 것처럼 지금 미국계 신용평가 회사인 S&P나 무디스가 하는 것처럼 기후평가는 영국이 종주국이야. 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새로운 기회의 그 기회로 활용하는 겁니다. 얼마나 녹색 관련된 비즈니스나 이런 걸 잘 하는지 예. 등급을 매기는 것도 네. 하나의 또 그렇죠. 비즈니스 그게 엄청 큰 산업이네요. 비즈니스. 예. 맞습니다. 제가 우리 차국장 지금 성공에 얘기하니까 영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 그 우리가 지금 20세기 탄소 중심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석유. 네. 석유는 미국에서 한 거 아닙니까? 록펠러. 네. 그래서 석유 개발이 영국이 늦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나중에 저희가 너무 잘 아는 BP라는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라는 영국 석유 회사가 늦게 영국 정부가 이렇게 안 되겠네. 그래갖고 늦게 출발을 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에 가서 하게 되는데 이 BP가 그때 처음으로 신디케이트 론이라는 거를 영국 정부가 이게 돈이 많이 드네. 그래서 정부가 그때 만들어준 파이낸싱의 구조가 신디케이트 론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신디케이트론이라고 하면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채널을 돌리실 수도 있는데 신디케이트론이라는 게 단순하게 말하면 예. 너무 큰 금액이 부담이 되니까 예. 여러 금융회사들 예. 기관들끼리 돈을 모아서 그렇죠. 쪼개서 예. 투자를 하자, 분담을 하자, 혹은 빌려주자 요거죠. 그거를 이제 정부가 이제 주도가 돼서 한 거죠. 예. 석유가 너무 중요한 사업이었으니까. 그래서 영국은 지금 차국장 말씀대로 금융 쪽에서 어떤 위기를 자기네들한테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거에 대한 경험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고 이 기후도 이거 새로운 우리한테 영역이겠네라고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다음 주부터 있을 기후변화 총회가 이제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있는데 아마 기후금융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지금 차국장이 말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거를 잘 세이드를 해야 자기네 파이낸셜 섹터의 새로운 산업이 되고 새로운 상품이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기후변화 총회 뭐 이런 거 열리는 게 그냥 주기적으로만 열리는 것 같고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 관련된 테마주가 당장 움직일 건가 안 그렇죠. 움직일 건가 이것만 보시는 분들 많은데 조금 한번 다시 그럼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 신용평가 측면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영국의 금융시장이 녹색 금융 위주로 많이 이제 변하고 있고 네.
거기를 벤치마크 해야 한다 할까요? 아니면 좀 같이 따라가고 있는 국가들 네. 이것도 좀 경쟁이 물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좀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떨까요? 예. 민간 부분에서 제일 열심히 뛰고 있는 데는 뭐 독일도 그렇죠. 독일도 지금 탄소 배출이 우리나라 못지않게 많은 제조업 중심 국가잖아요. 독일도 네. 제조업 뭐 수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독일도 그 녹색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프랑스는 또 프랑스 나름대로 유럽 중심의 본인들의 이제 대륙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프랑스도 지금 그 대통령을 포함한 뭐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영국한테 뒤질 수 없고 그렇죠. 미국을 압도하겠다고 해서 또 프랑스도 또 이제 네. 나서고 있고요. 일본도 뭐 최근에는 뭐 중앙은행까지 나서가지고 새로운 대출 제도를 만들면서 일본의 산업 구조를 그 친환경적으로 의욕적으로 바꿔놓겠다고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좀 정말 그 한참 뒤집니다. 그래서 그 뒤통수 맞기 전에 빨리빨리 움직여야 될 그런 좀 필연성 같은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후금융 혹은 녹색금융 투자나 집행이 이제 커질수록 예, 친환경 관련된 산업적 투자가 커지고 물론이죠. 예. 그럴수록 친환경적으로 변화가 예, 빠르고 강하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어서 네, 가면 네. 되는 거죠. 네. 이게 왜냐면은 금융은 금융이고 네. 환경은 환경이고 맞습니다. 또 너무 막 예, 분리돼서 예, 생각하는 예, 것들이 예. 있어가지고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복합적인 위기지 기후라고 표현이 된 것뿐이지.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주식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한국에서 제일 관심 많은 관련주 얘기하는 것 중에 디지털 관련된 거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디지털라이제이션은 기후하고 관계없는 새로운 트렌드란 말이죠. 그럼 네.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저 같은 사람 에너지하는 저한테는 디지털라이제이션 이꼴은 전기를 많이 쓰는 겁니다. 전력합니다.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네. 디지털로 모든 걸 한다? 뭐 블록체인 뭐 채굴을 한다? 뭐 이거 다 전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기가 지금보다 많이 쓰겠네? 그럼 전기를 탄소로 석탄 발전을 할 거냐, 태양광을 할 거냐는 그 다음 이슈잖아요. 네, 네. 야, 그럼 우리 이해 기준이 네. S도 있고 G도 있고 한데 환경이라고 하는 이해 기준이 글로벌하게 맞는 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인디케이터나 인덱스들이 국제 기준, 그게 유럽의 기준이든 일본의 기준이더라고 비교를 해본다든지 해서 이게 꼭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아까 말씀하신 제조업 중심의 우리 특성이 반영된 인덱스가 나와야 네. 경쟁도 하고 우리한테 돈을 더 달라고도 하고 할 텐데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가 저희 집에 애들한테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운동하는 것보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더 힘든 이유는 우리 뇌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전기도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디지털,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뭐 이런 서버에서도 전력을 엄청나게 먹는다고 하고 말씀하신 그 채굴도 그 중에 하나가 될 테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는 그 인식을 가져가야 되는 건데, 아까 제 초반에 정태윤 교수님께서 정부의 어떤 정책 규제, 기업들이 잘 하고 있는데 너무 빠르게 탄소 배출 감축량을 달성하려는 것도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고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대로는 당근도 주고 채찍 쪽 그렇죠. 좀 필요한 건 아니겠어요? 네, 그게 발음이 맞습니다. 안 되지? 그래서 근데 대표적인 게 금융을 통한 게 또 방법이 네, 있을 네. 테고요. 차 국장님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우리 정보금융위원회에서도 뭐 이제 슬슬 발동을 걸기 시작을 했는데 네. 갈색 산업에 대한 대출이나 투자에 대해서는 그 디메릿을 주고 네. 친환경 투자에 대해서는 그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움직이게 될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그 BIS 자기자본 규제라는 게 나왔을 때 네. 아니 적정 자본은 그 회사의 주주들이 하는 것이지 네. 그걸 뭘 정부가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8%를 맞춰라 9%를 맞춰라 하는 게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헛소리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것이 전 세계적인 룰이 돼서 가장 첫 번째 희생이 된 게 일본 아닙니까? 일본 은행들의 그렇죠. 그 평균 자기자본 비율이 그때 6% 7%였기 때문에 그 자기자본 비율을 올리는 과정에서 대출을 회수하고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30년이 시작이 된 건데 여기서 잠깐 예. 이제 BIS 네네. 국제결제은행 기준 예. 자기자본 비율 꼭 그렇죠. 되게 어려운 이게 간단하게만 예, 설명을 예. 드리면 그러니까 위험자산 대비 네. 자기자본이 그렇죠. 좀 네. 튼실하게 있어야 예. 혹시나 위기 때 은행들이 넘어지지 않지 예, 않겠느냐 해서 그래요. 그게 위험자본 대비 예. 자기자본이 최소한 8%는 네. 예. 있어야 된다. 요거 이야기입니다. 편집장께서 너무 아니 친절하신데 뭐 왜냐면 이 프로를 보시는 사람들은 다 알 텐데요. 제가 친절할 수밖에 없는 게 안 예. 그러면 채널이 돌아가기 때문에 예, 말씀 이어나야지. 그래서 BIS 자기자본 비율도 네. 한때는 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지배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기본이 됐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그 기후 변화와 관련된 그 이제 환경 측면을 고려한 투자와 대출에 대해서 아하. 정부 부문의 평가와 그리고 시장에서의 냉정한 이 평가가 금융기관의 생존을 좌우하게 되는 그런 사회로 가는 길목에 있다. 그래서 그 선진국들이 부여한 BIS 비율 잘 맞추고 또 선진국들이 평가하는 S&P 또는 무디스의 신용평가 등급을 잘 받는 그런 범생이의 기존 시스템에서의 범생으로 남는 데만 우리 금융기관들이 안주를 한다면 네. 새로운 기준이 도입이 돼서 새로운 규제가 적용이 됐을 때 한국은 이제 잘못하면 이제 큰 코 다치는 거죠. 예를 들면 옛날에 본고사 대학 입시에 본고사가 있었을 때 국영수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비고사를 봐가지고 이거 뭐 과학하고 뭐 제2외국어까지 평가한다고 그러면 낭패 보는 그런 세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영수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체육하고 예능하고 과학도 그게 저희 첫 세대죠, 그죠? 예, 예. 그러다 망한 세대입니다. 저희가 그 예비고사 평가 1번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분들은 공감 못 하실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규제 또한 어떤 네. 뭐 환경 분야의 BIS 비율처럼 그렇죠. 네. 제일 말 안 듣는 중국 같은 나라를 이제 끼어들이는 게 조금 힘들어서 그러는데 예. BIS 비율도 똑같았거든요. 예. 그 금융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 그 나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네덜란드하고 스위스를 설득하기가 힘들어서 그랬는데 두 나라를 설득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 룰이 됐거든요. 이제 중국이 동의를 하면 이제 그러면 전 세계 기본 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예를 들자면 어떤 구조가 되는 걸까요? 금융 규제를 한다라면은 네. 친환경 관련 자본이 예.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막 이런 규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은행에 대출금 투자금을 봤을 때 아. 갈색 산업에 얼마 투자했어? 아하. CO2 배출 이 산업에 대해서 투자 비중이 얼마야? 그걸 쭉 봐가지고 저 회사의 환경 점수는 더블 B입니다. 저 은행의 그 포트폴리오는 녹색 측면에서 트리플 A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뭐 그렇게 되는 세상으로 지금 옮겨가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제가 하나 드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출입은행이라는 거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수출입은행의 그 금융 중에 해외 석탄 산업에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게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전 세계 탑 1, 2, 3입니다. 네, 그렇다. 그래서 지난 6월인가요? G7 정상회담에 저희 대통령이 가셨었을 때, 네. 야, 그 해외 녹색 해외 석탄 금융하는 거 좀 그만해. 맞아요. 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네. 무슨 국제 규범은 아니지만 압력이었죠. 네. 결국 저희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얘기가 예. 지금 우리 차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압력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국제적인 규범이 되고 규제가 되고 하는 추세로 예, 예.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수출입은행이 그냥 뭐 단순히 금리 몇 % 벌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예. 네. 현지에 나가서 네. 엔지니어링을 할 때 거기를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네, 한 건데. 돈을 빌려주고 하는 건데 네. 그게 굉장히 안 좋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CO2를 내니까 석탄 발전을 하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이제 아까 그 차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종의 그 녹색 금융 분야의 BIS 비율 같은 네. 거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네. 갈색 대출보다 녹색 대출을 더 많이 하도록 그렇죠. 해서 예. 금융을 통해서 산업의 변화를 그렇죠. 가져오려는 네, 이런 맞습니다. 변화로 네.
네.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참 이 책에 그 중요한 내용이 녹색 어음, 네. 녹색 예. 어음주의라는 네. 말이 네. 나온다면서요. 예. 네. 근데 이게 사실 녹색은 압니다. 근데 이게 어음도 어려운데 예. 녹색과 어음이 붙어버리면 예. 이게 무슨 개념이지 싶거든요. 예. 좀 예.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막 이 책에서 제일 강조했던 부분이고 예.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먼저 음. 그 단어를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 예. 그 영어로는 그린 빌스 닥트린 예. 그거는 이제 진성 어음주의라는 200년 전에 그 리얼 빌스 닥트린에 이제 상대되는 개념인데 아.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은행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슨 톨스토이의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런 우화를 생각하게 하는데 네. 200년 전에 근대 은행업이 시작이 됐을 때는 네. 은행이 우리 사회의 가치를 평가하고 또 올바른 부분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금리 조절이 없었습니다. 금리를 조절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몰라가지고 아.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80년 동안 금리를 한 번도 산업혁명 과정에서 안 바꾼 적도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경기를 조절했냐 하면 우리 영란은행, 중앙은행이죠. 는 농업 부분에 대해서 어음을 할인한다. 경기가 조금 안 좋으니까 농업 말고 수산업도 지원을 한다. 이게 특정한 부문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발행되는 어음을 할인해 줌으로써 경제를 살리고 좀 진정시키고 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네. 즉, 그 금융이 네. 그 특정 부문에 돈을 공급해주고 경기를 활성화하게 하는 그 중심에 섰는데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국채를 많이 발행하는 나라로 부상을 하면서 중앙은행은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연방정부가 알아서 국채를 발행해서 땅을 파고 복지도 하고 건설도 할 테니 중앙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은 국채를 금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사고 파세요 하는 게 지금 국채 중심의 공개시장 조작으로 움직이는 지금의 금융 환경 아닙니까? 중앙은행. 예. 네. 그 환경에서는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고 중앙은행이나 상업은행은 그냥 정부 뒤에서 정부가 뿌려놓은 국채나 사고 파는 굉장히 좀 수동적이고 예. 좀 보완적인 거에 그쳤지 않습니까? 결국 경제 문제의 모든 핵심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정부냐 민간이냐 하는 그 두 개의 큰 싸움인데 네. 어느덧 20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정부가 앞장서고 모든 거에 민간은 뒤로 후퇴한 지금 이런 형국인데 제가 강조하는 녹색 어음주의는 정부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앙은행과 상업은행들이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의 경제적 부를 결정하고 가치를 측정을 하느냐. 갈색 산업을 좀 줄이고 녹색, 친환경적인 것이 다음 세대의 이 생존과도 관련된 중요한 문제니까 중앙은행과 상업은행들이 녹색 분야에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돈을 풀고 주도적으로 대출을 하고 주도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것이 마치 200년 전에 영란은행이 리얼 빌스 닥튼이라고 해서 민간 부분이 발행한 어음을 사주는 것을 통화 공급의 기본으로 삼았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해서 제가 주장하는 녹색 어음주의는 국채 중심에 정부가 모든 것의 중심에 서고 민간은 백댄서가 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인류의 미래를 살리는 문제에서 민간이 메인 싱어가 되고 정부가 백댄서가 되는 그렇죠. 이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앙 중심에서 민간을 훨씬 더 활성화한다라는 취지에서 녹색 어음주의라는 네. 표현을 쓰신 거네요. 네. 요게 이제 구체적인 어떤 예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거에 대한 반론이 또 있긴 있어요. 네. 지금 시카고 학파 같이 자유주의. 이 자유주의 쪽에서는 네. 중앙은행이 뭔데 가치 배분에 나서느냐. 예. 모든 것은 금융기관 시장에다 맡기면 된다 하고 시카고 학파는 뭐든지 시장에다 그렇죠. 맡기잖아요. 시장이니까. 그래서 시카고 학파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니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이 일어나고 많이 일어나고 뭐 해일이 일어나고 뭐 독일 엊그저께 범람이 된 것 같은 거라면 금융기관이 오지랖 넓혀가지고 괜히 녹색 일반화하지 말고
일단 바닷가 대출을 그만하고 산불이 나면 산불 대출을 안 하면 되지. 뭘 이렇게 여러 개 끼어드느냐. 뭐 그냥 모든 건 냅둬 하는 게 이제 시카고 학파의 작은 정부를 중시하는 그런 생각인데 저는 그걸 시장에다만 맡기면 시장이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시장 실패라는 말도 있는데 결국 시장에서 평가는 아직 안 됐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데 필요한 산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책적 의지를 반영을 해가지고 그쪽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고 갈색 산업에 대한 대출을 좀 줄이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숨기지 말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데에다가 훨씬 더 유동성을 더 적극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 그것은 곧 민간이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판을 짜줘야 되는데 그 판이라는 게 또 역설적이게도 정부가 특정 숫자로 규율을 만들 수도 있는 걸 테고요. 그러니까 좋은 예가 아주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뭐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980 벌써 40년이 넘었네. 뭐 우리나라의 수출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했던 합판. 합판 산업이 80년대 들어와서 급속도로 위축이 되면서 그 대명목조라는 당시에 부산 최대 기업이 파산하게 생겼는데 그 대명목재의 파산은 부산 경제의 전체적인 침몰을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대명목재를 살려주긴 살려줘야 되겠는데 대명목재랑 관련돼 있는 그런 후선 업체가 뭐야를 한국은행이 살핀 다음에 어느 정도 약간의 보조금을 줘가지고 큰 충격 없이 이제 산업 구조를 부산 경제 구조를 바꿨거든요. 그런 식의 개입. 그게 이제 시카고 학파가 보기에는 그 자원 배분에 중앙은행이 개입함으로써 이 자원의 배분을 통화당국이 개입하는 거니까 그거는 정치 행위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새로 나오는 이야기, IMF 총재까지 했던 라가르드 같은 사람은 무슨 소리냐? 유럽에서 산불이 나면 스웨덴이 피해를 많이 보고 범람을 하면 베니스나 이 독일이 피해를 보고 뭐 기후 변화에 따라서 데미지를 입는 가능 효과하고 피해 금액은 나라마다 다른데 언제 이 시비가 사이좋게 그 나라 GDP 대비에 비례해가지고 국채만 사주는 걸로 하냐? 그 한심한 소리 하지 말고 기후 위기라는 인류사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는 능동적으로 돈을 풀고 약간의 그 자원 배분 효과에 왜곡이 생기는 거는 이 시비가 감당을 해야 된다 하는 거의 전투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때는 옛날에는 그게 라가르도 그렇고 다 주류경제학의 세계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그쪽에서 시장만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맞네요. 우리 그 정태용 교수님이 쓰신 그 서문에 안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담겨 있더라고요. 전 세계가 모두 협력해야 한다는 점은 기후변화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인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인류 전체의 생존이 걸린 공동의 문제를 다 함께 손을 잡고 해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해본 적이 없는 건데 해야만 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본질 여기서부터 이제 그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박찬 교수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닙니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박찬 교수님이 전공이 뭐 조경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지털 쪽도 많이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네, 실제 저희 학교에서 그 빅데이터랑 AI를 이용해서 많은 도시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해법을 찾고 있거든요. 거기에 좀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특히 이제 도시 차원의 대응 이쪽을 많이 이제 담으셨다고 하시던데 이게 도시 차원의 대응이란 게 어떤? 좀 복합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금융의 문제도 도시에서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참여의 문제도 필요하고 한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시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 산업 활동을 필요한 사람들의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 제도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기후의 문제는 이제 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많은 연구를 통해서 기후가 변화하면 영향이 순차적으로 올 거다. 예전에는 좀 그렇게 좀 생각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식으로 적응하면 좋을까? 뭐 2050년에는 어떤 정도 영향이 올까? 2100년에 어떤 영향이 올까? 이런 식의 했는데 실제 뭐 지금 현재 1.1도가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을 보니까 뭐 대만 같은 경우 하루에 1200mm가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서 산업 전체가 무너졌고 도시가 무너졌고 일본도 비슷한 사례가 나타났고요. 네.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폭염이나 또 산불에 의해 가지고 아주 많은 시간 동안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후 위기가 도시에서 정말 이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인식이 조금 넓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 또 들여다보면 결국 제가 이제 농촌 마을 출신인데 농촌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면 자발적으로 공동체가 뭔가를 했습니다. 근데 네. 도시라고 하는 건 또 특징적인 게 정부나 어떤 지자체에서 인프라를 공급해줘요. 생활 인프라라고 불리는 네. 뭐 교통 시스템도 공급해주고 상하수도 시스템도 공급해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할 필요가 없네. 네, 네. 문제가 일어나면 아 여기 지금 뭐 위험하네? 그럼 딴 데로 옮겨버리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진짜 도시가 기후 위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대응해야 되고 인식해야 되는 문제로 변화되는데 결국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도시 네.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대응을 하려면 우리가 그냥 사람들한테 옛날에 그 농촌, 지역사회 대응하듯이 해야 됩니다 하는 거는 사실 현실적이지가 않고 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 주도로 네. 도시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꼭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실제 도시에는 또 기업이 있거든요. 결국 기업이 어떤 식으로든 계속 기업 활동 해나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배달업이 이제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만연해졌는데 이 배달업이 기후 홍수가 와서 만약에 일시적인 중단이 온다던가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기업 활동 자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게 도시 차원, 정부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민간 기업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어떤 차원에서일까요? 기업의 어떤 뭐 생존 차원이라 그러면 너무 좀 먼 이야기일 것 네, 같고 네. 그냥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야 된다 그러면 약간 조금 세모. 네. 거기 그렇게 하면 당신네들 이익이 됩니다. 돈이 된다 그러면 이제 바로 뛰어들 텐데. 네. 어떤 게 더 아마 나을까요? 처음과 두 번째 정도일 것 같은데 두 개 사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같은 사례는 자기 공장 주변에 이제 하천이 있는데 하천 홍수가 일어나면서 네. 이 공장 활동이 잘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그 기후 위기에서 오는 홍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례도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도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어떤 조건이 되면 그 소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결국 그런 것들을 좀 인식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기후 위기를 기업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ESG 대응이 되겠네요. 네, 네, 예, 맞습니다. 제일 이제 앞에 있는 이 네. 환경 네, 측면에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도의적 차원,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또 ESG 경영 차원에서라는 거는 네. 뭐 물론 그게 이제 최근에 화두가 많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저도 일시적인 움직임일까 계속 가는 움직임일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이제 ESG 사업으로 많은 이제 홍보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무 심기. 예. 뭐 이런 것도 이제 도시 차원에서 굉장히 홍보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환경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눈에 띄는 어떤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국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영국에서 금융도 이제 앞서고는 네, 있는데 주도하고 있는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하는 활동이거든요. 자연 기반 해법. 네, 그게 뭐냐면 Nature Based Solut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문제가 도시의 문제가 기술로서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인데 그것도 영국이 또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얘기 드리려다가 이제 제 차례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걸 좀 더 강하게 하고 있냐면 기업의 자연과 관련된 활동을 재무 공시를 하자.
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일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하자라고 하는 움직임하고 이제 맥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이 자연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명료하게 평가해가지고 공시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아마 한국에서도 환경부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ESG도 이렇게 공시해야 되는 것도 하나하나 이제 늘려나가고 시장이 그 이제 주시하게 되면서 기업들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국의 그 자연기반 해법도 약간 그런 네, 그런 차원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연 활동을 이제 공시하는 네. 걸로. 네. 그 어떤 기업 하시는 분이 해주신 말씀인데, 어떤 뭐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것도 기업가한테 굉장히 이제 좋은 이야기지만 왕따가 된다. 이 산업 내에서 그렇죠. 예, 고객사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 왕따가 된다라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 그렇죠. 그게 그 어떤 인센티브보다 크다라는 그렇죠. 건데, 사실 이제 공시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 사람들한테 비교하십시오라는 그렇죠. 거고, 네. 기업이 그 비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또 무서운 그런 거죠. 네. 거잖아요. 이게 비유는 적절치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왕따라는 거는 뭐 아무튼 그렇게 이제 결국은 체감돼야 네. 된다는 거고. 도시를 뭔가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빨리 하면 할수록 좋거든요. 결국 탄소를 배출을 줄이는 것도 그렇고 기후 위기를 막는 것도 그런데, 결국은 돈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일부는 약간 민간 기업 활동과 연관시켜서 조금 그런 돈의 문제도 풀고 싶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어떤 뭐 친환경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조달해야 되는 것들. 네, 뭐 그런 것일 수 있지만 도시 구조를 바꾸는 자체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죠. 그건 또 정부의 돈만으로도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관련된 예로 제가 몇 년 전에 연구를 저희 이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미국의 그 지자체들이요. 네. 미국의 지자체들이 인프라를 하는데, 그게 뭐 물을 정화하는 시설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아니면 뭐 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을 한다든가, 네. 미국 지자체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러니까 본드를 발행한단 말이에요. 네. 지자체 본드를. 근데 그 본드를 발행할 때 녹색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에 따라서 본드를 발행해서 이일들을 계산할 때, 네.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자율을 그렇죠. 계산할 근데 때. 공채죠. 회사채가 아니라 네. 지방채죠. 공채, 지방채. 공채. 예, 지방채죠. 거기다 그린을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의미 있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린을 붙이면 많이 싸지나요? 많이 싸지죠. 많이 그러니까 이자율이? 더 많은 사람들이 수요를 한다는 거죠. 그 채권에 대해서. 그럼 많이 싸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예가 이미 많은 선진국들 내서는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박 교수 얘기하신 것도 지금 도시의 구조를 바꾸고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부분에서는 저희도 지방채를 발행하니까 네. 이제 그런 요소도 있고, 크게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 국장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후 위기인데 이게 위기로 우리한테 닥쳐오면 저는 수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역사적으로 잘한 기업이나 나라나 지방자치나 보면 이걸 기회로 만든다는 거죠. 기회로 만드는 거는 정부가 할 수도 있고 기업이 할 수도 있는데, 이걸 기회로 만든 사람들은 비즈니스에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기를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이거를 어떻게 나한테 내 차원에서 기회로 만들어서 돈도 벌고 뭐 위기에 대응도 하고 하는 그런 사고의 전환, 인식의 전환인데, 한국이 상대적으로 너무 늦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 내 문제가 아닌데? 이거 뭐 내가 뭐 글로벌 이거에 왜 관계? 이제 그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 책의 이제 그 가장 큰 메시지라고 할 수 있고, 금융 쪽에서는 나름대로 해석을 하셔야겠죠.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에 대해서. 예, 사실 돈이 된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도 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떤 그 코스닥 상장사 CEO분이 말씀해 주신 게, 기업가들은 이거 돈이 된다 하면 네. 지옥이라도 가서 그렇죠. 그렇죠. 뛰어드는 게 기업가들이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게 기업의 수익이 된다면 당연히 하려고 그렇죠. 하겠죠. 다만 그게 시간이 걸리고 네. 초반에는 또 막대한 비용이 네. 부담이 된다는 게 좀 걸림돌인데, 박찬기 교수님, 네.
그러면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후 위기에 그 도시 관련 뭐 계획제도 측면에서 또 거기에 이제 기업이 일조하는 차원에서 네. 어떤 예시가 좀 있을까요? 아, 네. 아까 도시가 뭐 복잡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 그 이유가 결국은 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고 누가 이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국 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빌딩도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빌딩에 뭔가 기후에 관련된 재난이 온다. 그러면 이 건물주가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될지, 정부가 대응해야 될지, 누가 대응해야 할지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복합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사유재의 문제에서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풀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계획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에 기반한. 그래서 이제 실제 2002년, 2003년에 국토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계획제도가 만들어졌고 그 하위 단계의 도시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체계, 재생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체계를 아주 엄밀하게 담고 있습니다. 결국 기후에 대응한다는 것도 이 계획 체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민간은 뭘 해야 되는지, 정부는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풀려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좀 주목할 수 있는 사례는 이제 서울 같은 도시는 굉장히 만들어진 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프라들이 노후화됐습니다. 뭐 상하수도도 그렇고 아파트 이런 빌딩들도 많이 노후화됐는데 저희가 있는 지금 이 건물이요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됐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이 노후화된 것들을 어떻게 풀 거냐?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재건축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용적률을 높이 받으려고 하는 거죠. 네. 결국 이제 재건축에 대한 비용도 조금 거기서 감당해내고 싶고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어서 이제 그런 문제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어떤 또 걸 만들었냐면 그러니까 그럴 때 공공기여를 해라 공공공지를 만들던가 뭐 공원을 만들던가 이 건물 인접 지역에 도로를 조금 더 확충시켜 준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 인센티브만큼의 공공에 다시 돌아오는 방식을 채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도 중에 한 가지가 딱 이 건물 땅 주변에서만 관련된 활동을 해야 한다는 형태로 묶여 있습니다. 뭐 앞에 공원. 뭐 이렇게, 실제 이제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 인프라를 많이 공급해줘가지고 실제 잘 조성됐고 활발한 산업 활동이나 이런 거에서 세금이 많이 거쳐지는 지자체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지자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재개발을 하면서 만들어진 어떤 공공 기여금을 조금은 기후 대응을 하기 위한 어떤 방식으로 조금 합리적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한 것도 우리의 이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현대 자동차 건물 4억 옮기면서 한전 건물. 네네네네. 그거 강남구하고 서울시하고 싸운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일종의 기부 체납. 기부 체납을 강남구는 우리 구에 있는데 그쵸, 왜 여기다가. 우리만 해야지? 뭐 서울시는 그게 아니고 뭐 그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도 그래서 그 지역의 인프라가 개발이 될수록 그 지역민들만 이익을 보는 일례로 그 지역의 집값만 올라가는 막 이런 구조를 넘어서서 그걸 이제 함께 공유하는 개념으로 그 도시 전체가 공유하는 개념으로 일종의 기부 체납의 활용과도 좀 관계가 직결되는 거겠네요. 요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합의가 그렇죠. 당장 우리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부지가 개발이 되면 우리 집값 오르고 앞에 뭐 막 좋은 공원도 생기고 막 역사도 생기고 해야 되는데 누구는 또 빼앗기고 막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세 사람 얘기에 공통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연구하는 분야에서 결국 정부가 뭘 하고 시장이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역할 배분이 굉장히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돈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한 가지 제가 첨언을 드리자고 그러면 지금 지자체 제가 뭐 특정 지자체하고 좀 관련된 프로젝트를 좀 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게 예를 들면 울산 같은데 대한민국의 그 중화학 공업의 그 산 중심지로서 석유화학 시설하고 포스코 같은 철강 탄소 배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거기 다 몰려 있거든요. 중후장대의 핵심 지역이었으니까요. 근데 앞으로 ESG가 강조가 돼가지고 기업이나 뭐 아니면 지자체를 평가할 때 그리고 그 지자체가 발행하는 각종 채권, 지자체 채권을 평가할 때 그 환경 요소가 들어가면 울산하고 경남은 그러면 최악의 평가를 받는 거 아니냐? 아니 대한민국을 대표해가지고 여기서 시설이 몰려 있는 걸 나보고 책임지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하고 지자체가 지금 그걸 진짜 그러겠네요. 제일 공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래 뭐 우리는 ESG 평가만 하고 그걸 시장에서 어떻게 가격에 반영하는 거는 시장에다 맡기겠다고 그러면 무책임하게 되는 그런 거죠.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도 그럼 정부하고 시장이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지 그렇죠. 어줍지 않은 시장 의존은 낭패를 보게 한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될 네, 수가 맞습니다. 있겠고요. 또 거꾸로 어줍지 않은 정부의 시장 개입도 그것도 또 하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나라는 너무 주류 경제학의 그게 이제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 중앙은행 통화 정책의 자원 배분 효과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중앙은행은 그냥 시장 중립적인 정책만 펴야 된다고 하지만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그 유럽 중앙은행 ESG를 포함해 가지고 일본은행 같은 데는 이미 중앙은행의 자원 배분에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오케이 저 산업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돼. 이 기업은 우리가 그 환경 보호 노력을 많이 하니까 지원해 줘야 돼. 네. 저 갈색 산업은 안 돼.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각국이 18세기 중상주의 때처럼 네. 정부가 나서서 수출 산업 보조금을 주는 그래서 WTO에 제소당할 가능 또 그 무역 분쟁으로 벌어질 수가 있어요. 네. 통화 정책을 자국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SK나 삼성의 그 친환경 산업을 중앙은행이 도와준다고 그러면 당장 경쟁 반도체 업체라든지 석유화학 경쟁 회사에서 들고 일어나지 그럴 수 않겠습니까?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 환경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좋은데 잘못하면 이게 무역 분쟁으로 갈 수가 있다. 결국 거기서도 어디 부분까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뛰어들고 어느 부분은 시장에다 맡겨야 되는지 하는 그런 또 새로운 그 분쟁의 가능성 또는 고민거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줍지 않은 시장 개입도 곤란하고 어줍지 않은 시장 의존도 곤란하고 이제 이런 어려운 또 숙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 맞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이라는 게 전 세계적인 맞습니다. 일이고 네. 또 정부와 시장의 또 기업과 네. 또 시민들의 역할도 있을 거고 다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합적이고 예. 제일 어려운 문제네요. 이게 이제 글로벌한 이슈인데 같이 해보는 거에 익숙지 않고 특히 한국은 같이 해보는 거에 익숙지 않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군가가 이렇게 위에서 해 그러면 하고 이렇게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이렇게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방식에 대한 두려움을 좀 먼저 걷어내고 그리고 같이 해보는 거를 지금이라도 조금씩 해봐야 이제 새로운 한국식의 관행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럽에서는 그 시민 참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유럽에서 그린딜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산업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기업도 참여해야 되고 정부도 참여해야 되지만 시민이 자체가 기후 위기를 내 문제로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유럽에서는 시민 참여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강한 어떤 어조로 삼고 있고요. 실제 네. 이제 그런 거라고 해서 포르투갈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시민이 예산을 올려서 자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이 예산을 올린다고요? 네, 예산안을 올리면 거기 예산안을 건의를 한다. 네, 네, 네. 아, 네. 물론 우리나라도 유사한 방식이 있긴 하지만 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앞마당에 기후 위기가 와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이런 문제를 자연 기반 해법으로 풀고 싶어요라고 예산안을 올리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가보는 시민들이 거죠. 우리 지역에 지하철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라 네, 네, 네. 자연 기반한 뭐 친환경적 네. 뭐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하는. 네. 이거는 어느 나라든 어느 지역이든 자기네 지역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다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네. 또 이게 결국은 자원의 배분 문제로 또 네. 귀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인식의 전환인데 결국은 그 기후 위기를 그런 방식으로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의 전환과 기후 위기가 우리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그린딜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뭐 도시숲이나 옥상 정원 이런 것들 만들면서 ESG 활동과 연관도 되지만 최근에 이제 조금 크게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숲을 만드는 겁니다. 학교 숲. 네, 결국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 넓은 운동장을 뭐 했을 거냐. 아.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움직임이 있고 교육부도 굉장히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시민들이 결국 가장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학교입니다.
폐교. 네, 폐교는 아니지만 있고, 예. 뭐 학교도 학교 있고. 운영되고 있는 학교도 실제 이제 몇 개 학교가 연합하면 운동장을 공유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운동장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인식도 조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자연 기반 해법의 또 다른 움직임이 생태적 전환이라고 하는 이제 맥락으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 학교 운동장이 가장 시민들이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체계라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예산을 투입하는데 숲으로 조성해서 탄소도 흡수시키면서 아이들의 활동도 조금 더 숲 체험과 연관돼서 할 수 있게 해주면 환경 친화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움직임까지 가고 있더라고요. 하나의 이제 예시로 예입니다. 들어주시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크게 서울시가 예. 강남구가 우리 예산에 이거를 학교 수업을 해야겠네. 우리는 항상 이런 하향식이란 예.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아까 그 유럽의 얘기는 그게 아니고 시민들이 예. 필요에 의해서 우리 동네에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를 예산에 반영해 주세요는 방법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상향식이잖아요. 그쵸. 바텀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식의 전환이라는 게 바텀업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학교 수업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대통령이 해, 뭐 시장이 해, 구청장이 해 하면 하는 방식하고 필요에 의해서 밑에서부터 주민들이 올리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저는 굉장히 다른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차이죠. 예. 저도 그 정부 부처를 출입을 해봤는데 그럴 때 느낀 게 그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숲 같은 게 필요하다. 네. 어디서 건의가 올라왔다. 혹은 위에서 누가 시켰다 그러면 환경부는 환경을 위해서 필요하다는데 교육부는 웬 말이냐 학교 교육 그렇죠. 공간이 필요하다. 막 이렇게 또 부처 간에 싸울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예를 예. 들었을 때 그래서 밑에서부터 예. 실질적으로 예. 그 학교 아이들을 보내는 예. 주민들이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게 거기에서 조금 더 가까운 정답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 도시 차원에서 또 기업도 네. 참여를 할 수 있고 시민과 좀 함께 할 수 있는 뭐 네. 공통 분모로 찾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뭐 사례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됐을지 모르는데 그 ESG 활동 중에 가장 많은 게 이제 나무 심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결국은 지금 현실적으로 기업이 가장 쉽게 도전할 수 있고 네. 시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도 약간 그런 사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아까 서두에서 정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일 무서운 게 이제 뭐 고객이기 네. 때문에 네. 고객들이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음. 또 고객들이 지켜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들을 또 네. 기업들은 바로바로 이제 네. 간파하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텀블러를 씁니다. 올해 지금 11월 달에 이제 캅 26이라고 네. 그러나요? 네. 예. 기후변화총회. 기후변화 총회가 기후변화 지금 총회. 네.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예. 제가 피식 웃음이 나오면서 그 웃음이 약간 쓴 웃음이었어요. 저희가 70년대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그때는 우리가 산업화에 갈급해서 선진국만 쫓아가면 우리가 된다.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때는 교과서에 어떤 말이 있었냐 하면요. 영국의 그 글래스고우는 아니었고 맨체스터 공업 지역이었는데 네. 맨체스터 공업 지역을 소개하는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사회 교과서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맨체스터에 가면 네. 공장의 굴뚝에 검은 연기가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네. 영국 경제력의 힘이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 있으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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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에 어떤 게 있었냐면 맨체스터의 검은 하늘이 선진 한국의 미래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거를 50년 전에. 저희 초등학교 70년대였었는데 오. 그때는 50년 환경운동 한다고 그러면 공산주의자라고 그랬고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서라도 그 산업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가르침에 가장 열심히 쫓아다녔던 사람이 저 아닌가 생각해서 우리 세대가 참 환경을 파괴하면서 그 경제적인 성장에만 갈급했었다 하는 그런 반성을 좀 갖고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정 교수랑 같이 쓰고 하는 이유도 우리가 반성을 하고 발상을 전환해야 된다. 아니,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죠. 맨체스터의 검은 하늘이 선진 한국의 미래라는 뭐 그 후에 막 흑비도 내리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부러워했었었는데 지금 그런 영국에서 지금 기후변화 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국이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또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고 시대적 요구라는 게 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개발을 하고 났으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우리가 1차 산업 위주로 살고 있었으면 뭐 그렇죠. 환경 뭐 생각할 맞습니다. 것도 없었겠죠. 당연히 환경이 좋았을 테니까. 혹시 아까 서두에 적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적응입니까? 어떤 개념의 결국 그 적응입니까? 기후 위기가 오면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열에 대한 관리인 거고, 열 하나는 관리? 물에 대한 관리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열에 대한 관리는 뭐 산불이나 이 화재에 관련된 관리가 될 거고, 인간 건강으로 보면 열섬이나 이런 걸로 인한 어떤 그 생산성 저하나 아니면 뭐 사망에 이르는 이런 문제가 될 것 같고, 물의 문제는 가뭄의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뭐 지금의 현상으로 보면 훨씬 더 피해를 많이 주는 건 또 홍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홍수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거냐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시화를 해 나가면서 전국이 거의 산에 있지 않습니까? 산 네. 주변에 계속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모인 물들이 도시로 한 번에 몰아닥치면서 그 산사태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연관된 홍수가 일어난다던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산불이 나면 도시로 이제 피해가 올 수도 있고, 또 우리 탄소를 많이 저장하고 있는 산이 도시로부터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또 많이 타버리는 경우도 이제 생기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후 적응에 대한 문제는 열과 물의 적응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나갈 거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인데, 기후변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로 생각해요. 그렇게 근데 생각하시죠. 제가 생각하는 기후변화는 온도 올라가는 거는 인간이 대응하기 상대적으로 쉽고요. 더우면 안 나가면 돼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에어컨 키면 돼요. 네. 실제로 일본에서는 그렇게 그 일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더운 한 해, 네. 더우니까 나오지 마라. 집에서 에어컨 켜라.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후변화의 가장 큰 문제는 물입니다. 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수량이 변해요. 그러니까 강우 패턴이 변한다고요. 예측할 수 없는 막 이렇게 막 변화가 생겨서, 우리나라는 봄에 원래 가뭄이 되고 비가 잘 안 오고 여름에 장마라는 게 있었고 뭐 그렇잖아요. 이제 그 강우 패턴이 변해요. 그러면 1년에 한 1300mm 비가 오는 나라인데 하루에 500mm, 600mm 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엄청난 양이죠. 네, 그러면 도시가 우리 하수관이 그런 비를 감당할 수 있는 하수관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 하수 시설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걸 감당해야 되니까. 뭡니까?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그거를 200년 만에 오는 홍수를 위해서 큰 하수관을 만들 거냐. 네. 아니면 뭐 100년에 한 번씩 오는 관을 묻어놓고 200년에 오는 거는 아니 모르겠다 할 거냐 하는 거는 결국 그 위험 피해를 회피하는 데에 따른 아까 보험 얘기하셨습니다만 기후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계산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저희 인프라를 다시 다 바꿔야 되는 얘기고, 적응을 하려면요. 그러면 그 인프라는 누가 될 거냐? 지금까지는 다 정부가 퍼블릭 돈으로 하는데 이게 앞으로 그럴 거냐? 그 과정에서 아유 여기서 내가 돈을 벌 기회가 있네 하는 사람들도 생길 거고요. 거기서 비즈니스를 찾아내는 민간도 생길 거니 지금의 당장의 문제예요. 적응의 문제는. 저희 채널이 사실 그 투자, 네.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관심 갖고 많이들 보시거든요. 근데 증시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것 두 가지가 불확실성, 그리고 변동성,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후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지고 네. 불확실성, 네. 그리고 또 기온 변화, 네. 홍수와 가뭄 네. 이런 변동성이 엄청나게 나타나는 게 뭐 금융시장이건 네. 인간 세상이건 기후건 똑같다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예,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더더욱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뿐만 아니라 다 같이 또 전 세계가 함께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고 네. 더 함께 하신다는 게 이제 13분이나 저자에 참여하셨다는 거. 기후위기 시대 12가지 쟁점, 박영 스토리에서 네. 나온 책인데 저자가 13분이나 된다라는 거는 인쇄가 되게 의미가 없다는 딱 드는 생각이 13분이 함께 쓰셨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인쇄나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공익적인 네, 네, 측면으로 네, 맞습니다. 기획을 하셨고 네. 함께 쓰셨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마케팅 활동이잖아요. 이런 네. 유튜브 출연도. 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좀 공익을 위해서 많이 나서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네. 더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고요. 저도 2%의 주식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으시다고 그러니까 뭐 네. 주식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10월입니다. 10월이 항상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다고. 시장이 안 좋고 위기설이 퍼지는데 네. 미국이 그랬고요. 네네. 대공황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게 글로벌 금융위기도 맞습니다. 10월 달에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10월이 안 좋았던 이유는 자연 재해 또는 기상 이변 때문에 엄청나게 풍년이 들거나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흉년이 들어서 돈을 못 갚거나 그래서 주식시장이 붕괴가 되고 해서 항상 10월에 위기가 찾아왔던 거거든요. 그 직후네요. 항상 뭐 예, 추석 예. 직후. 그래서 결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고 주식시장만 열심히 쳐다보지만 의외로 모든 대공황이나 글로벌 금융위기나 뭐 이런 것들은 자연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관심 갖고 보시는 와. 분들은 환경과 기후를 예민하게 관심을 가지시라. 그게 금융시장, 주식시장만 본다고 해서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 위기는 의외로 환경하고 기후에서 왔다. 그걸 제가 아주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와, 진짜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예. 역시 뿌리는 자연에 예. 네. 있는 거고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고 결국 우리는 또 거기로 돌아가야 되니까요. 아, 굉장히 겸허한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자연 앞에 겸손해야 된다 하는. 이제 제가 예. 차현진 국장님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또 멋진 말씀으로 이 콘텐츠의 킬링 포인트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기후위기 시대 12가지 쟁점을 함께 쓰신 13분의 예, 공저자들 중에 한국은행 차현진 국장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정태용 교수님,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박찬 교수님 이렇게 어려운 걸 함께 해주셨고요. 나중에 또 저희가 한 분 한 분 또 이렇게 또 예, 부탁을 좀 드릴 수 있는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